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년간 47명이 매달려도 못 잡던 마두로를 한국이 3일 만에 찾아낸 겁니다. 한국! 북한이나 신경 쓰는 나라가 뭘 알겠습니까? 그 비웃음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두로가 한국이 찍어준 좌표 그대로 생포됐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대가 3년 실패가 3일에 뒤집힌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전 세계가 숨을 삼킨 채 결과를 확인하던 그 순간 이후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체포,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 작전의 전개 속도와 정확도가 상식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웬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위성 정보 분석과 국제 공조 작전을 검증하는 일을 맡아온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론에 정리된 발표문이 아니라 제가 직접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에서 느꼈던 시선의 변화에 대한 기록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저 역시 한국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작전은 수년간 미국과 여러 동맹국이 매달려도 성과를 내지 못했던 고난도 추적이었고 우리는 일본의 해상 감시 체계와 캄보디아 인근 지역에서 수집된 정보가 핵심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늘 한반도 문제에만 집중하는 나라라는 선입견이 강했고 이런 국제 작전에 깊이 개입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료 검증 과정에서 이상한 숫자들이 반복해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시 자산의 탐지 반경이 기존 공유 문서보다 훨씬 넓게 표시돼 있었고 목표 이동 경로, 예측 오차가 수 킬로미터 단위가 아니라 수십 미터 단위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데이터 병합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올라온 자료가 겹치며 잘못 계산된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원본 데이터를 다시 대조했고 일본 측 자료와 캄보디아, 현지에서 올라온 기록을 하나하나 겹쳐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종 예측 좌표에 영향을 준 핵심 계산 구간만큼은 한국에서 넘어온 분석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이 이런 정밀한 예측을 했다는 가정 자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서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수준의 계산을 숨겨왔느냐는 반응이 나왔고 누군가는 운이 겹쳤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응, 시간 기록과 좌표 보정 주기가 기존 체계보다 훨씬 짧게 찍혀 있었고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전체 작전의 속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다시 보자는 말이 나왔고 한국이 제공한 자료의 출처와 구조를 확인하자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 시점까지도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한국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를 이미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심이 본격적인 검증으로 바뀌자 작업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누구도 운이나 우연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않았고 회의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한국이 제공한 자료의 내부 구조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처음 확인한 건 시간 기록이었습니다. 표적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시점과 다음 좌표가 갱신되기까지 걸린 간격이 평균 4초 이내로 표시돼 있었고 이 수치는 기존 국제 공조 체계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반응 시간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엔 시스템 로그가 잘못 기록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 감시 데이터와 캄보디아 인근 지역에서 수집된 현장 기록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좌표 갱신 주기는 일정했고 오차 범위는 최대 38m를 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실패를 반복하던 작전에서 이 정도 오차를 유지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지도 축척이 잘못 설정됐다고 주장했고 누군가는 계산식이 단순화되며 현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저 역시 그 편이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수치를 만들 수 있다는 가정은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국제 질서의 전제를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보수적인 방식으로 다시 검증했습니다. 한국에서 넘어온 분석 결과를 전부 배제한 상태에서 일본과 캄보디아 그리고 미국 내부 자산만으로
동일한 예측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탐지 반경은 120km 선에서 끊겼고 이동 경로 예측은 수시간 단위로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다시 한국 자료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 순간 지도 위의 궤적이 하나로 정렬됐습니다. 불규칙하게 튀던 경로가 마치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가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도 아직은 아무도 인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직접 추적한 게 아니라 어디선가 넘겨받은 정보를 가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조차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료의 생성 시점과 수정 로그를 확인하자 모든 계산은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이뤄지고 있었고 외부 입력 없이 내부 알고리즘만으로 반복 보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질문은 한국이 어떻게 도왔느냐가 아니라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느냐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이 시스템을 전면에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국제회의에서도 조용히 참고 자료만 넘겼을 뿐 능력을 과시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얕봤던 겁니다. 조그만 나라가 국제 작전의 판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처음부터 배제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수치가 쌓일수록 그 배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알고 있던 추적과 탐지의 기준을 조용히 넘어선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는 아직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검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이 제공한 결과가 맞느냐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결과가 어떻게 가능하냐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부분은 추적 연속성이었습니다. 표적이 관측 사각으로 사라졌을 때 일반적인 체계는 최소 수분에서 길게는 수십 분 동안 공백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국 자료에서는 그 공백이 평균 11초를 넘지 않았습니다. 위성이든 지상이든 감시 수단이 바뀌는 순간에도 궤적은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일본 해상 감시망이 몰래 확장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 기록을 전부 다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관리하는 탐지 반경은 여전히 180km 선에서 제한돼 있었고 반응 속도 역시 기존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캄보디아 쪽을 의심했습니다. 정글 지형 특성상 은폐 감시 자산이 추가로 배치됐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보고서는 오히려 기존보다 단순했습니다. 새로운 장비도 없었고 추적 성공의 핵심이 될 만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회의실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거늘 북한 문제에 묶여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추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상식 밖의 이야기로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좌표, 예측 갱신 주기 평균 세점 8초 표적 이동 속도 변화 감지, 지연 시간 0.6초 예상 경로와 실제 경로 간 최대 편차 42m의 수치들은 단독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됐지만 연결해서 보자 하나의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많이 보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먼 돛을 보는 것도 아니었고 빠르기만 한 체계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감시 영역을 하나의 판단 구조로 엮어 사람보다 먼저 다음 움직임을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인정이라는 단어를 아꼈습니다. 혹시라도 한국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자산을 비공식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 측에 아주 제한적인 질문만 전달됐습니다. 이 체계가 단독 운용이 가능한가, 외부 연동 없이도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는가? 돌아온 답은 짧았습니다.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A실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웃지 않았고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부르던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아직 핵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정체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작동하는지도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한국이 보여준 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묻는 대신 한국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었던 건 정보의 밀도였습니다. 한국에서 넘어온 자료는
분량이 많지 않았지만 불필요한 값이 거의 없었고 모든 수치가 작전의 핵심 순간에만 정확히 맞물려 있었습니다. 마치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잘라 전달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 방식이 더 이상 단순한 분석 지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전체 판을 이미 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대별 감시 자산 이동 기록을 역추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캄보디아 쪽 기록을 모두 겹쳐놓고 한국 자료가 개입된 시점만 따로 표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분석이 들어간 이후부터 표적 탐지 실패 횟수가 사실상 사라졌고 경로 이탈로 인한 재탐색 과정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일정한 패턴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회의실 안에서 처음으로 조심스러운 가설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정보를 분석한 게 아니라 탐지 그 자체에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가설은 즉시 반박을 불러왔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그런 자산을 공개한 적이 없었고 국제 군사 전력 평가에서도 그런 능력은 언급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숫자로 돌아갔습니다. 탐지 공백 발생 빈도 일반 체계 평균 대비 73% 감소 표적 위치 재보정 소요 시간 기존 평균 대비 5분에서 19초로 단축이 수치는 분석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결과를 맞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상황을 먼저 만들어버리는 구조라는 것으로 표적이 어디로 갈지를 추측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브리핑에서도 이 수치가 어떤 체계에서 나왔는지 어떤 장비가 작동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쉽게 한국을 얕봤습니다. 보여주는 게 없으니 실체도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 사이에서 판을 흔들 수 없다는 기존 인식이 여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다른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빙산의 꼭대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본 적 없는 비장의 무기가 한국 쪽에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것은 곧 더 이상 숨겨지지 않을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아주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극적인 발표도 없었고 누군가가 이건 한국의 비밀 무기라고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의 공식 문서가 내부 검토 자료로 공유되면서 그동안 이어졌던 의문들이 한 줄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했던 차세대 감시 정찰 통합 체계 관련 자료였습니다. 그 문서는 무기 설명서가 아니라 운용 개념과 구조를 설명하는 기술 보고서에 가까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걸 단순한 방어 체계 정비 수준으로만 봤습니다. 북한 대응용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읽어보니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러 감시 수단을 단순히 연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위성 항공기, 지상 레이더, 해상 감시 자산까지 모든 탐지 데이터를 하나의 판단 구조로 실시간 통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온 건 다중 센서 융합 알고리즘 부분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개별 탐지 성능보다 데이터, 결합 속도와 판단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탐지 거리 최대 300km 이상 좌표 통합 처리 지연 시간 평균 2초 이내 목표 이동 예측 오차 반경 수십 미터 수준의 수치들은 이미 공식 자료에 명시돼 있었지만 그동안 아무도 이 의미를 진지하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연결했습니다. 마두로 추적 작전에서 나타난 모든 이상한 숫자들이 체계의 실전 운용 결과였다는 사실을 한국은 특정 인물을 쫓아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공간 전체를 하나의 감시 구조로 만들어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변수를 동시에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캄보디아는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의 해상 감시 데이터와 캄보디아 인근 지역의 지형, 정보가 한국 시스템에 입력되자 전체 판이 완성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중심에서 판단을 내린 건명백희 한국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이 체계를 국제 무대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퍼레이드에서도 눈에 띄는 장비를 앞세우지 않았고 언론 발표 역시 기술적인 용어만 나열했을 뿐 실제 성능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계속 착각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지역 분쟁에 묶인 나라라고 첨단 전력은 일부만 보유했을 거라고. 그러나 숫자를 다시 보니 그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 판단이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거니 체계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쏘는 무기가 아니라 먼저 보고 먼저 판단하고 상대를 선택지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더 눈치채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 사실이 공유되자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한국을 얕봤느냐가 아니라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걸 심각하게 보지 않았느냐를 서로에게 묻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마두로 체포는 우연도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공개된 기술을 조용히 실전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그 결과가 처음으로 전 세계 앞에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자신들이 어디까지 보고 있고 어디까지 계산할 수 있는지 전부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기준에서 빼고 어떤 국제 작전도 더 이상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이 사실이 내부에서 공유된 이유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보고서의 문장 구조였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은 참고국 혹은 보조 파트너로 분류돼 있었지만 그 분류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작전 성과의 핵심 원인을 설명하려면 한국을 중심축으로 놓지 않고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각주에 달리던 한국 관련 설명이 본문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엔 분석 순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미국, 일본, 캄보디아 순으로 검토하던 흐름이 한국, 일본, 캄보디아로 재배치됐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었지만 모두가 그렇게 해야 논리가 맞는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계 각국의 반응도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조용히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검토했고 일부는 여전히 과장이라는 표현으로 상황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수치는 뛰어나지만 특정 환경에서만 가능한 결과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전 데이터를 끌어왔습니다. 마두로 추적 이전과 이후 한국 시스템이 개입한 작전 사례를 모두 분리해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탐지 유지율 평균 91% 경로 예측 성공률 88% 기존 체계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수치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조건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모든 걸 혼자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미국의 자산이 핵심일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시간대별로 분리하자 외부 연동이 차단된 구간에서도 한국 체계의 성능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립 운용 상태에서 판단 속도가 더 빨라지는 구간도 확인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센서를 늘리고 장비를 확장하는데 집중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판단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이 보는 대신 더 빨리 연결하고 더 빨리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과 캄보디아는 완전히 다른 위치로 재정이 됐습니다. 이전엔 주도국 혹은 핵심 협력국으로 인식되던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의 입력 변수로 정리됐습니다. 이 변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명확히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존중이 아니라 경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존중은 이해에서 나오지만 경계는 이해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직 자신들의 판단, 한계선을 어디까지로 설정했는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확신했습니다. 세계가 진짜로 놀라게 될 것마두로 체포가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질 구조 변화라는 것을요. 한국은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새로운 기준선을 그어놓고 그 위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얕보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 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 질문에 아직 아무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나온 뒤부터 회의의 목적은 더 이상 과거를 정리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두의 관심은 한국이 만든 기준선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에 쏠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언론이 아니라 정부 내부였습니다. 기존의 국제 공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다음 작전에서는 오히려 판단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 체계가 만들어내는 결론을 다른 나라의 절차와 승인 단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처음 겪는 문제였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술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서 생긴 충돌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결과를 내놓고 있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직 질문을 정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일본 쪽에서 가장 빠르게 감지됐습니다. 예상 감시와 정보 분석에서 강점을 갖고 있던 일본은 자신들의 데이터가 한국 시스템 안에서 어떤 역할로 쓰였는지를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정보가 이미 하나의 입력값으로 정리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 접근성과 지형 정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판단을 내리는 주체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각국의 강점을 흡수하면서도 결론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세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많은 자산을 보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결론에 도달하느냐가 국제 작전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됐습니다. 한국은 이 변화를 앞장서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설명회도 없었고 성과를 과시하는 발언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존의 공식 발표 자료와 정보 문서에 적힌 내용만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증명했을 뿐입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압박이 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이미 기준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마두로 체포 작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뒤늦게 한국의 시야 안으로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작전은 처음부터 불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그 다음 단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세계는 스스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미 벌어졌고 이제는 그 여파를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을요. 그 여파는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국제작전회의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건 누가 병력을 보냈는지가 아니라 한국의 판단, 구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작전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기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공식 발표보다 비공식 문서에서 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전까지 참고 자료로 분류되던 한국 분석 결과가 이제는 판단 기준 문서의 첫 페이지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문서들을 보면서 처음 한국을 떠올렸던 순간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북한 문제에만 매달린 나라 지역 안보에만 집중하는 작은 국가 우리가 너무 쉽게 붙여버렸던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미 세계가 따라가야 할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었고 그 기준은 무기 과시나 위협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해상 감시 능력과 캄보디아의 지형 정보를 흡수했지만 그 위에 올라서는 판단은 오직 한국 체계에서만 나왔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라 설계자의 위치였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그동안 침묵했는지 왜 능력을 설명하지 않았는지 체계는 설명하는 순간 경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결과로만 말했습니다. 마두로 체포는 그 결과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난 건한국이 이미 세계의 정보 흐름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채 짜인 계획은 처음부터 불완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건 어느 한 나라의 승리가 아니라 세계의 기준이 바뀌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조용히 판을 다시 짜고 있는 한국이 있었습니다.